산중에 버려진 아이 안개 속의 만남.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을 안고 살았고 마을마다 빈집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도 그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안개가 자주 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댔지만 나무꾼 박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7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날씨 따위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두시죠. 안개가 너무 짙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박서방은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치며 익숙한 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잘 아는 길인데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헤맸습니다. 나무 하나, 바위 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이 길이 맞는데. 한참을 헤매다 지친 박서방이 바위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움직임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여린 숨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키 큰 억새풀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풀을 헤치자 그곳에는 한 아이가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많아봐야 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베옷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면 당연히 울고 있거나 두려워해야 할 텐데 이 아이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 이런 곳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박서방의 물음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맑으면서도 끝을 알 수 없이 깊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게냐? 부모님이냐? 아니요, 날 데려갈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저씨입니다. 박서방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일어서서 옷을 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따라오거라. 일단 마을로 내려가자. 박서방이 앞서 걸으려 하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쪽은 낭떠러지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해요. 과연 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한 발짝만 더 갔다면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이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듯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내내 박서방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산속에서 나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데려가야 한다고 느꼈을까? 대군이라는 이름.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깊은 산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모여들어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로구나. 어디서 온 아이냐? 부모는 어디 있느냐? 이름은 무엇이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백운입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운, 흰구름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성은 무엇이냐? 모릅니다. 부모님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를 왜 두려워한단 말이냐? 무슨 병이라도 있느냐? 아니요, 제가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한다는 게냐? 백운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의심스러워하는 표정들, 동정하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진사였습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에 남아있는 시간을 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친 아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렸고 도깨비에 홀린 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계속 김진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님, 갑작스러운 호명에 김진사가 놀랐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래 얼어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곧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부인이 10년째 아이를 갖지 못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첩을 들일까 고민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대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의 부인이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니 임신 2달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백운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기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점쟁이 무당은 백운을 경계했습니다. 저 아이는 불길하다.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야. 그러나 이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행동거지, 말투,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해를 끼칠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백운은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장의 집 곁에 방을 얻어 지내면서 마을 서당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백운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악몽.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9칸 집이라 불리는 그 저택의 주인은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10년째 홀로 그 큰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남편은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하던 거상이었습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며 물건을 사고 팔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객사했습니다. 도적을 만났다는 설도 있었고 역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답이 수백마지기에 한양과 대구에도 큰 객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최 씨 부인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의 집 대문이 삐걱거리며 무너졌습니다. 대문에 걸린 문패가 떨어져 진흙탕에 파묻혔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고 창고의 곡식은 쥐들이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텅 빈 마당에 그녀 혼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최 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화로운 자개장, 비단 병풍, 녹그릇들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문 밖에서 몸종 춘향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그저 잠이 안 올 뿐이니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춘향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인마님이 자주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점쟁이며 무당이며 스님까지 불러들였다는 것을. 지난달에 찾아온 점쟁이는 조상에 한이 서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굿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당은 집안에 악귀가 들었다며 부적을 써주었습니다. 스님은 불공을 드리라며 시주를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 힘으로 이 큰 집을 지켜왔습니다. 친척들의 온갖 음모와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 악몽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창고의 곡식도 확인하고 하인들의 상태도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부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마부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들은 수근거리다가 부인이 나타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최 씨 부인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하인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었고 명절에는 특별히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일까?
운명적인 만남. 어느 날 오후 최 씨 부인은 시장을 보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하인을 시켜 물건을 사오게 했지만 오늘은 직접 나가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장날이어서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비단과 약재를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너무나 맑으면서도 깊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최 씨 부인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이어져서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왜 남의 얼굴을 그리 빤히 보느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최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늘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그녀의 슬픔을 알아본 것일까? 내가 슬퍼 보인다고? 네. 아주머니는 웃고 계셔도 눈 밑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치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나무 같아요. 백운의 말에 최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소문으로 듣던 그 아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다는 신비한 아이, 백운이었습니다. 네가 백운이구나. 사람의 운명을 본다는 아이.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읽을 뿐입니다. 백운은 최 씨 부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실은 단단했습니다. 혼자서 큰 집을 지켜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백운은 주위를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곡식은 쌓이는데 사람의 기운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아서 집안에 찬 기운만 가득합니다. 최 씨 부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그녀의 집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계속 말해보거라. 아주머니는 재산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몸은 있되 마음은 떠났고 친척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백운은 최 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새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주머니가 꾸는 악몽은 경고입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 최 씨 부인은 백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야, 내 말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백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불만을 품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창고에 쌓인 곡식 중 일부를 그들과 나누세요. 내가 왜 하인들에게 굽신거려야 한단 말이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아주머니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썩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무너집니다. 최 씨 부인은 아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늘 하인들을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고 부리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말대로라면 그들도 감정이 있고 바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피라, 새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자.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지 않은가. 최 씨 부인은 집사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 마님이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무슨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두들 고생이 많다. 오늘 불러 모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다. 혹시 불편한 것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하녀 하나가 용기를 냈습니다. 마님, 저희 자식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을 서당에는 양반 자제들만 다니니 저희 아이들은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하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부모를 모시느라 힘든 사람, 자식이 아파 약이 필요한 사람, 혼사를 앞두고 있는데 혼수장만이 어려운 사람 등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하인들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의 집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인들의 자녀를 위한 작은 서당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훈장을 따로 모셔와 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병든 하인들에게는 약을 지어주고 혼사를 앞둔 이들에게는 혼수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도 의심했습니다. 주인 마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변하셨어. 예전 같으면 우리 얼굴도 제대로 안 보셨는데 요즘은 안부도 물으시고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도 해주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일하는 손길도 부지런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서로 돕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곡식을 꺼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변했다더라. 그동안 구두쇠라고 욕했는데 사실은 좋은 분이셨나 봐. 마을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존경과 감사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을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집 대문도 떠나가는 사람들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백운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백운아, 네 말대로 했더니 정말 집안이 달라졌구나. 백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 사람들도 아주머니를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너는 어떻게 내 집안 사정을 그리 잘 알았느냐? 백운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다친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의 집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재산을 노리던 친척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촌 동생인 최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형수가 미쳤나? 하인들에게 서당을 만들어주고 곡식을 거저 나누어 준다니. 이러다가 재산을 다 날려먹겠구만. 최진사는 다른 친척들과 모의했습니다. 형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 과부가 혼자 그 큰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은가? 숨겨진 진실. 어느 날 최진사가 일가 친척들을 이끌고 최 씨 부인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수, 당장 나오시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지요? 형수가 정신이 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인들에게 서당을 만들어주고 재산을 함부로 나누어 준다면서요? 이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최진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합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과부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빌미로 최 씨 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백운이었습니다. 아이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우는 최진사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깊고 이상해서 최진사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뭘 보는 거냐, 이 아이야. 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어른은 웃을 때 이미 떠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뭐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최진사가 화를 냈지만 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른의 얼굴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입으로는 걱정이라 하지만 눈은 욕심으로 번들거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숨긴 것이 있으시네요. 최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른은 지금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형님이 재산을 물려준다는 가짜 유서 말입니다. 모두가 놀라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오해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백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도장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글씨는 다른 사람이 쓴 것입니다. 최근에 쓴 것이라 먹물도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최 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 주머니를 비워보시오. 최진사는 거부했지만 다른 친척들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니 백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장은 진짜였지만 글씨는 위조된 것이었고 정말로 먹물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진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거요? 최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현명한 스님의 방문. 며칠 후 최진사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운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신기하구나.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산사에서 노승 한 분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해암 스님이라 불리는 그는 도를 깨친 고승으로 유명했습니다. 스님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백운을 찾았습니다. 백운을 본 해암 스님은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관상을 보는 아이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암 스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얼굴에 남은 세월을 읽는 아이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를 보듯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봅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늘이 내린 재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남의 운명을 너무 많이 보면 자신의 운명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특히 최 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백운에게 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암 스님이 백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네 자신의 얼굴은 본 적이 있느냐?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봐도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해암 스님은 백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야, 네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라. 그래야 네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다. 백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해암 스님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백운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백운을 불렀습니다. 백운아, 이 집에 머물러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백운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저는 할 일이 끝나면 떠나야 합니다. 할 일이라니? 아주머니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집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떠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백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백운은 최 씨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도왔습니다. 하인들과 주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 부인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아주머니,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리면 겉으로만 따를 뿐 마음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신뢰로 다스리면 목숨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백운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인들은 충성스러워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백운이 최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왜 떠나려 하느냐?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느냐?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백운은 그녀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들러다오. 이 집은 언제나 내 집이다. 백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앞으로 이 집에 찾아오는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이 집의 새로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이 떠나는 날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백운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처음 아주머니를 봤을 때 해가 지는 얼굴이라고 했었죠? 그래, 기억한다. 이제 아주머니 얼굴에는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나고 희망의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 보입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운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심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백운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영원한 울림. 백운이 떠난 후 최 씨 부인은 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 한편에 작은 서당을 크게 확장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고아들을 거두어 키웠고 재능 있는 아이들은 한양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의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된 사람도 있었고 큰 상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백운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나그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혹시 백운이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한양에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출신이라더군요. 최 씨 부인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백운이가 한양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미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탐과 놀이의 부정을 밝혀내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최 씨 부인은 안도했습니다. 백운이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온 상인이 백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이한 아이를 봤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안다더군요. 이름이 백운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백운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70이 넘어서까지 장수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녀는 자손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백운이라는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기억하거라. 재물은 썩어 없어지지만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대대로 이어진다. 그것이 백운이 내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최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집안이라는 가오는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는 사람의 얼굴에서 시간을 읽는 신비한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는 필요한 곳에 나타나 도움을 주고는 구름처럼 사라진다고. 어떤 이는 산속에서, 어떤 이는 저작거리에서, 또 어떤 이는 바닷가에서 그 아이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백운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히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쓰인 시간을 읽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에는 어떤 시간이 쓰여 있을까? 내가 살아온 시간은, 그리고 살아갈 시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대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물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사람의 얼굴에 담긴 시간,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